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을 때마다 낡은 오두막의 창문이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안미연은 딸 하나의 작은 손을 잡고 화롯게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런 날이면 모녀는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에 갇힌 기분이었다. 하나의 맑은 눈동자가 불꽃을 향해 반짝였다. 엄마, 내일은 눈이 그칠까요? 토끼 보러 가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미연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인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다. 그 순간. 고요함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굉음과 함께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다. 미연은 본능적으로 하나를 품에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세차게 몰아치는 눈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었다. 엄마, 방금 무슨 소리였어요?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딸을 안심시켰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그냥 천둥 소리였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저런 굉음이 들릴 리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하나야, 잠깐만 안에 있어. 엄마가 금방 보고 올게. 미연이 문을 열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그녀의 뺨을 핥휘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눈보라를 헤치며 그녀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굽이진 산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그녀의 코끝에 역한 기름 냄새와 함께 무언가 타는 냄새가 스며들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 서 있었다. 차량 앞부분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깨진 엔진에서는 기름이 새어나와 눈 위에 검은 강을 만들고 있었다. 미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위험했다. 저 차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녀의 양심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망설이는 그녀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뒤를 돌아본 미연은 기겁했다. 하나가 어느새 자신을 따라 나와 하얀 눈밭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것이다. 하나야. 여긴 위험해. 어서 집으로 돌아가. 미연이 소리쳤지만 아이의 시선은 이미 찌그러진 채 고정되어 있었다. 엄마, 저기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작은 손가락이 운전석을 가리켰다. 하나의 말에 미연은 다시 차를 보았다. 깨진 운전석 유리창 너머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그 순간 미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위험하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하나가 미연의 손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차를 향해 달려갔다. 안 돼, 하나야.
미연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6살 배기 아이의 작고 연약한 몸이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찌그러진 차로 향하는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미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딸의 뒤를 쫓았다. 딸을 잃을 수는 없었다. 절대로. 차에 가까워질수록 기름 냄새는 더욱 지독해졌다. 하나는 찌그러진 차 문을 작은 손으로 힘껏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뻗어 안쪽의 문고리를 잡으려고 애썼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아이의 외침이 눈볼에 섞여 흩어졌다. 미연은 하나를 붙잡고 절박하게 말했다. 하나야, 제발 그만해.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 차가 곧 폭발할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눈은 확고했다. 싫어. 이 아저씨를 구해야 해, 엄마. 나 좀 도와줘.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딸의 그 용기 있는 눈빛에 미연은 차마 아이를 끌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모녀는 있는 힘을 다해 찌그러진 문틈을 붙잡고 당겼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겨우 조금 열렸다. 그 틈으로 미연은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안전벨트 때문에 뺄 수가 없어. 미연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때 하나가 열린 틈으로 작은 몸을 비집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야, 미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하나는 안에서 안전벨트 버클을 찾기 시작했다. 엄마,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지. 하나의 목소리가 차 안에서 들려왔다. 아이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안전벨트를 풀었다. 엄마, 이제 아저씨를 끌어내줘. 미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남자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의식이 없어 축 늘어져 있어 무게가 천근만근이었다. 미연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 그를 끌어당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체 앞쪽에서 펑 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엄마 이 하나의 비명과 함께 미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를 채서 완전히 끌어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눈밭 위를 굴렀다. 등 뒤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밤하늘을 밝혔다. 뜨거운 열기가 눈보라를 뚫고 그들의 등을 덮쳤다. 미연은 한참 동안 하나를 껴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그들을 덮쳤을 것이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여기저기 살피며 물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하나는 겁에 질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미연은 자신들이 구해낸 남자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급한 대로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지혈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 얼굴은 그녀가 지난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아니,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그리고 그녀의 딸, 하나의 친아버지인 강민준. 미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서울 최고의 VIP 병동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복도는 JH그룹의 경호원들과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모두가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의 동태를 숨죽여 살피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강민준 대표의 사고 소식은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였다. 안미연은 복도 구석의 의자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고해진 옷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병원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무릎 위에서는 어린 하나가 낯선 환경에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미연은 딸의 이마를 쓸어주며 자신의 불안한 심장 박동이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소동과 함께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JH그룹의 현 회장이자 강민준의 의부사버지인 박성호 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아들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연기하며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미연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다. 모두 비켜주시오 회장님의 심려가 크십니다. 비서들이 길을 트자 박 회장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모습으로 중환자실 앞으로 다가섰다. 내 아들 민준아, 이 애비가 왔다. 그의 악어의 눈물 같은 연기에 미연은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저 남자가 바로 6년 전 자신과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마였다. 미연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햇살 좋은 봄날, 민준과 함께 거닐던 대학 캠퍼스의 풍경, 그의 따뜻한 손과 다정한 미소,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했던 시간들. 민준은 JH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그녀 앞에서 단 한 번도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는 소박하고 따뜻한 남자였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민준과 의부사버지인 박 회장의 갈등도 깊어졌다. 박 회장은 호시탐탐 그룹을 집어삼킬 야심을 품고 있었고 민준은 그런 그를 유일하게 경계하고 막을 수 있는 존재였다. 박 회장에게 평범한 집안의 고아 출신인 미연은 민준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결국 박 회장은 비열한 함정을 팠다. 그는 미연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민준의 곁을 떠나라고 종용했다. 미연이 거절하자 그는 그녀에게 배신자의 누명을 씌웠다. 마치 그녀가 돈을 노리고 민준에게 접근했으며 경쟁사의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스파인 것처럼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워했고 두 사람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 박 회장은 미연을 따로 만나 마지막 협박을 가했다. 자네가 계속 민준이 옆에 있다면 이 아이의 미래는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걸세. 하지만 자네만 조용히 사라져준다면 민준이는 살릴 수 있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미연은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 의사 선생님 나오십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미연을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다. 그는 박 회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커서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훈이 과장된 몸짓으로 아버지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아버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박 회장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순간 섬뜩한 만족감으로 번뜩였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미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들은 민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기자들 앞에서의 짧은 쇼가 끝나고 박 회장과 박지훈은 VIP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미연은 잠든 하나를 안고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그녀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주 잘 됐어.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으니 이사회만 잘 처리하면 JH는 우리 차지가 될 거다. 박지훈의 경솔한 목소리에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조용히 못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강민준이 저 상태로 살아있는 한 변수는 남아있어. 그들의 대화는 미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역시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저들이 꾸민 짓이었다. 민준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저들의 추악한 음모였다. 미연은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준은 저 악마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나서서 모든 것을 밝히기엔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증거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과 하나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다음 타겟은 자신들이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아빠의 목숨을 구한 기특하고 용감한 딸.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민준의 곁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이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 병원에 머물며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장 지쳐 보이는 젊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제가 여기서 잠시 머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요. 미연의 초라한 행색과 절박한 표정을 본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었는지 작은 동정심을 보였다.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요. 잠시 후에 간호과장님께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미연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안미연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고 사랑하는 남자를 구해야 하는 엄마이자 전사였다. 강민준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의 충직한 비서 김진우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과 가설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민준 대표는 그에게 단순한 상사를 넘어 은인이자 친형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이토록 허무하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김 비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초기 사고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고 지점은 강 대표의 원래 동선과는 전혀 다른 외진 산길이었고, 눈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는 스키드마크 하나 없었다. 가장 결정적인 의문점은 차량의 블랙박스였다. 경찰은 충격으로 인해 블랙박스 데이터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하지만 JH그룹의 최고 기술팀이 만든 최첨단 블랙박스가 그렇게 쉽게 망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의 흔적이었다. 김 비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위장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성호 회장과 그의 아들 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누구보다 그들의 탐욕과 야심을 잘 알고 있었다. 과거에도 그들은 번번이 강 대표의 발목을 잡고 그의 프로젝트를 방해해왔다. 김 비서는 박 회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안미연은 병원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다. 다행히 간호과장의 배려로 그녀는 임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허드레시를 하는 신세였지만 민준의 곁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절실한 기회였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며 박 회장 일가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 그녀의 하루는 고되고 길었다. 차가운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면의 갈등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의지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민준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오만한 목소리나 박 회장의 냉혹한 눈빛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들은 민준이 누워있는 병실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배회했다. 만약 하나가 민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저 잔인한 자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또다시 비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어느 날 오후 미연은 중환자실 앞 복도를 닦고 있었다. 그때 김진우 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서 마주쳤다. 김 비서는 미연을 그저 평범한 병원 직원으로 생각하고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과 걱정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발걸음을 옮겼다. 김 비서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몇몇 인력을 동원해 비밀리에 사고 현장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해 손상되었다는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몰래 빼돌려 복원을 의뢰했다. 동시에 사고 현장 주변에 모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사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박성호 회장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강민준 대표의 상태가 매우 비관적이라는 정보를 흘리며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영권 장악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었다. 강 대표의 충신들은 하나둘씩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압박에 못 이겨 회사를 떠났다. 미연은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복도에 홀로 남아 민준이 누워있는 병실을 향해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제발, 제발 일어나요. 민준 씨,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의 끈질긴 노력에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다. 사고 현장 근처의 낡은 방범용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강 대표의 차가 추락하기 직전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고의적으로 그의 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김 비서는 영상을 확인하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트럭의 운전사를 찾는 일이었다. 같은 시각. 미연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 트럭 기사 입단속 단단히 시켜 쥐새끼처럼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꼬리 잡히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미연은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그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트럭 기사, 미연과 김 비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고 강민준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싸움에 서막이 오른 것이다. 기적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몇 주 동안 미동도 없던 강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긴 속눈썹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생체 신호를 감시하던 모니터의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하자 병동 전체가 순식간에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그 뒤를 이어 박성호 회장과 김진우 비서가 굳은 얼굴로 뒤따랐다. 안미연은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제발, 제발. 그녀의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새어나왔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후 마침내 강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흐릿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낯선 천장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긴? 민주나 정신이 드는 개냐 박성호 회장이 가장 먼저 달려가 그의 손을 잡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회장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낯익은 얼굴을 확인하고는 이내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회사도 눈앞의 의부사버지도 기억해냈다.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조각이 빠진 듯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의사의 정밀 검진 결과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강민준의 신체 기능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지만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특정 시점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였다. 공교롭게도 그가 잊어버린 시간은 대학 시절 후반부터 사고 직전까지 정확히 안미연을 만나 사랑하고 아이를 가졌던 그 시간들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미연과 하나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박성호 회장은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활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는 즉시 민준의 병실을 통제하고 그에게 조작된 과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아들을 위해 헌신한 자애로운 아버지로 포장했고 민준의 지난 몇 년을 오직 사업에만 미친 냉혈한으로 묘사했다. 미연은 민준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약속,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달랐다. 자신이 구한 아저씨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아이는 기뻐하며 당장 만나러 가고 싶다고 졸랐다. 엄마, 아저씨 괜찮은지 내가 꼭 봐야겠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던 미연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하나를 데리고 민준의 병실로 향하며 자신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나가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민준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저씨? 맑은 아이의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하나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그의 심장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내가 나를 구한 아이구나. 민준이 힘겹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네, 아저씨,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아이는 작은 손을 뻗어 민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그 작은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는 이 아이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 어딘가에 이 아이와의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름이 뭐니? 그가 묻자 하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하나예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들렸다.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박 회장과 박지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강한 유대감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저 아이는 위험한 변수였다. 박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가 함부로 병실에 들어와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의 거친 말에 하나가 움찔하며 미연의 뒤로 숨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만둬라. 저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누가 함부로 대하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기억을 잃기 전에 냉철함과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고 박 회장은 상황을 수습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세상은 그를 오직 일밖에 모르는 냉정한 사업가라고 말했지만 이름 모를 산골 소녀 하나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비서 김진우에게 몰래 지시했다. 그 아이와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줘. 그리고 제대로 보답할 방법을 찾아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끈이 마침내 두 사람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특히 그가 하나에게 보이는 네오베시마의 애착이 계속되자 박성호 회장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 박지훈을 회장실로 불러들여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강민준이 기억이라도 되찾는 날엔 모든 게 끝장이야. 더 이상 하늘의 뜻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어. 박지훈은 아버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며 교활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슬슬 저희가 직접 칼을 잡을 때가 됐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면 뒤에 탐욕이 아닌 노골적인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준이 자연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회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박 회장은 민준이 기억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위험천만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긴급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겉으로는 JH그룹의 사업 확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룹의 재무구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든 성배였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실패의 책임은 모두 강민준에게 돌아가고 그는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히게 될 터였다. 두 번째 계획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했다. 그들은 민준의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는 하나와 미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로 했다. 행동책은 박지훈이 맡았다. 그는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서는 미연의 앞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보였던 경멸적인 표정 대신 노골적인 위협이 묻어났다. 요즘 우리 형님 병수발 드느라 바쁘신가 봐. 아주 지극정성이던데. 박지훈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었다. 미연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덧붙인 말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쩌나 그렇게 열심히 간호해봤자 곧 죽을 목숨인데 아니 죽게 만들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미연은 공포에 질려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헛소리예요. 그녀의 외침에 박지훈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게 들리나 그럼 알아듣게 설명해주지. 내 딸, 하나라고 했나 그 쬐끔한 계집애가 산에서 놀다가 발이라도 헛디디면 어쩌지 겨울 사는 위험한 곳이잖아. 안 그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미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목숨 같은 딸을 걸고 넘어지는 그의 악랄함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두려움에 질려 파랗게 변한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박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그녀의 어깨를 기분 나쁘게 툭 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미연은 하나를 데리고 더 이상 민준의 병실에 가지 않았다.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 하나 때문에 민준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슬퍼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몇 번이고 그 아이의 행방을 물었다. 왜 그 아이가 오지 않는 거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김 비서는 자신이 알아본 바를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그로서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한편 박지훈은 미연의 소극적인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더 확실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사람을 시켜 미연의 오두막에 선물을 보냈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은 문 밖에 놓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목이 잘린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산짐승의 사체와 함께 다음은 내 딸 차례다라고 쓰인 섬뜩한 경고장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미연은 공포에 질려 하나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6년 전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며 해맑게 웃는 딸의 얼굴과 병실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을 민준의 얼굴이었다. 여기서 도망치면 그들은 평생 저 악마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터였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든 하나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6년 전 민준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작은 목걸이였다. 달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는 목걸이를 손에 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차가운 결의와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싸워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굳은 결심을 한 안미연은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아군이 필요했다. 강민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유일한 사람, 김진우 비서. 그가 희망이었다. 미연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접근할 방법을 고심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밤늦게 병원을 빠져나와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대포폰을 이용해 김 비서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짧고 강렬했다. 강민준 대표 사고, 우연이 아님, 덤프트럭을 찾을 것, 운전기사가 모든 키를 쥐고 있음. 이 암호 같은 메시지는 김 비서가 막 찾아낸 단서와 정확히 일치하며 그의 의심의 불을 지폈다. 한편 하나는 민준 아저씨를 보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자 눈에 띄게 시무룩해졌다. 아이는 어느 날 낡은 장난감 상자 구석에서
빛바랜 나무 새 장난감을 하나 찾아냈다. 그것은 오래전 민준이 뱃속의 아기를 위해 직접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난감이었지만 하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이 장난감을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면 아저씨가 기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딸의 간절한 부탁에 미연은 잠시 공포를 잊고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하나에게 장난감을 건네주며 신신당부했다. 아저씨께 이것만 전해드리고 얼른 나오는 거야. 절대로 우리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모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민준의 병실로 향했다. 기억의 반가소에는 아주 사소한 접촉에서 당겨졌다. 하나가 내민 나무 새의 장난감을 받아든 순간 민준의 온몸에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손에 익은 나무의 감촉, 부드럽게 달아있는 날개 끝부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작업실, 톱밥 냄새, 그리고 흐릿한 형체의 여인을 향해 웃으며 이 나무 새를 깎고 있는 자신의 모습. 우리 아기 새를 위한 선물이야. 귓가에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렸다. 그 짧은 기억의 파편은 박성호 회장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민주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박 회장에게 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목공예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박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시간이 어디 있었다고. 아주 오래전에 잠깐 끄적이다 만 걸 가지고 뭘. 그 경멸적인 말투와 어색한 표정에서 민주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고 긴급했다. 김 비서, 내 재활 치료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내 과거를 전부 파헤쳐 주게. 지난 7년간의 모든 기록을, 특히 여자나 아이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의 움직임이 긴밀해지는 동안 익명의 제보에 힘을 얻은 김 비서는 덤프트럭 운전사를 찾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운전사가 박지훈의 돈을 받고 외딴 어촌 마을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즉시 가장 신뢰하는 경호팀과 함께 조용히 어촌으로 향했다. 트럭 운전사와의 대면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운전사는 가족의 안위를 위협받고 있다며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CCTV 영상 증거를 내밀며 그를 압박하는 동시에 그의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운전사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쏟아져 나왔다. 박지훈이 거액의 돈을 주며 강민준을 도로 밖으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박지훈과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실토했다. 운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김 비서에게 건넸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 비서는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지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했다. 실수처럼 보이게 처리해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깔끔하게 끝내기만 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은 것은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정의를 위한 마지막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JH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욕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박성호 회장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감이었고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아들인 강민준 대표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이 강민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자신을 직무대행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묵직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병원복이 아닌 완벽한 수트 차림의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죽은 황제의 귀환과도 같았다. 그의 옆에는 충직한 김진우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기억을 잃은 환자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지배자의 그것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성호 회장과 박지훈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박 회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강민준은 그를 차갑게 외면하고 곧장 회의장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감에 모든 이사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강민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무 새 장난감으로 시작된 기억의 파편은 김 비서가 가져온 과거의 자료들과 맞춰지며 완벽한 그림을 완성한 후였다. 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왔다. 제가 없는 동안 아버님께서 회사를 위해 참으로 애를 많이 쓰셨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제가 다시 짊어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곧바로 회의의 주도권을 잡았다. 아버님께서 상정한 긴급 안건, JH그룹의 위기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지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박 회장이 추진했던 위험한 인수합병의 허점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띄워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이건 모함이야. 나는 회사를 위해 그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이 말을 잘랐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회사를 삼키기 위한 욕심이었는지는 곧 법정에서 가려지겠지요. 하지만 회사의 위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박지훈에게로 향했다. 진짜 위기는 바로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강민준의 차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덤프트럭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이사들의 탄식으로 가득 찼다. 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조작이라고
강민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한번 들어보시지. 그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 전체에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실수처럼 보이게 처리해. 죽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깔끔하게 끝내기만 해. 그것은 명백한 박지훈 자신의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 회장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치려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그는 6년 전 박 회장이 꾸민 비열한 계략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했던 여인을 잃어야 했는지 그 고통의 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이번에는 안미연이 하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이 잔혹한 복수극의 활용점정과도 같았다.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냉정한 얼굴이 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하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긍지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당신들이 거짓으로 내쫓았던 안미연 씨입니다. 그는 미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 아이는 강하나,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JH그룹의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실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박성호 부자의 절망적인 표정과 충격과 경이로움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사들의 얼굴이 교차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강민준의 폭탄 선언이 끝나자 이사회 회의실은 일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모든 것은 김진우 비서가 미리 계획해둔 시나리오였다. 박성호 부자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은 단 1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만천해 드러났다. 박성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박지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핏기 없는 얼굴로 수갑을 찼다.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박지훈이 마지막으로 강민준을 향해 던진 증오에 찬 눈빛은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남긴 마지막 잔재였다. 이사들과 수사관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는 마침내 강민준과 안미연 그리고 하나, 3사람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었다. 강민준은 천천히 미연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변치 않은 깊은 사랑.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연 씨, 6년 전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어리석고 나약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을 지키고 우리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얽히고 설켰던 오해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마지막 간격을 메워준 것은 바로 하나였다. 아이는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자신의 작은 손으로 꼭 잡았다. 강민주는 그제야 딸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회한으로 젖어 있었다. 하나야, 내가 네 아빠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정말 미안해. 그의 고백에 하나는 슬퍼하는 대신 환하게 웃으며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괜찮아요. 나는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걸요. 아빠. 아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아빠라는 단어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강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봄이 찾아온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강민준의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다. JH그룹은 강민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박성호 부자가 남긴 부패의 잔재들은 모두 깨끗하게 청산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강민준 자신에게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딸과 아내의 곁을 지키는 따뜻한 가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하나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서툰 솜씨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기도 했다. 밤이 되면 그는 미연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표현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산골, 오두막이 아닌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1년 후 하나의 7번째 생일날 그들의 집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김진우 비서의 가족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이 초대된 자리였다. 촛불을 끄기 전 하나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순수한 기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강민주는 촛불 너머로 보이는 미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수조 원의 자산이나 그룹의 회장이라는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시련의 폭풍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들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내일을 향한 행복한 가족의 첫걸음.